망치를 들고 아버지의 금고를 부수려던 날, 저는 천하의 불효자였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장례식장 특유의 그 역겨운 공기의 냄새를 아십니까? 며칠째 쉬지 않고 끓여대서 쩐내가 진동하는 육개장 국물 냄새, 머리가 지끈거릴 정도로 독하게 피워대는 싸구려 향냄새. 그리고 수많은 문상객이 들락거리며 뱉어낸 땀 냄새, 술 냄새, 담배 냄새가 뒤섞인 그 혼탁하고 끈적끈적한 공기 말입니다. 저는 그 숨막히는 공간 안에서 3일 내내 좀비처럼 상주 완장을 차고 기계처럼 수백 번의 절을 하고 영혼 없는 위로의 말들을 견뎌내야 했습니다. 호상이네 산 사람은 살아야지 하는 그 가벼운 말들을요. 참 재미있는 곳이더군요. 장례식장은 인간의 본성이 가장 밑바닥까지 드러나는 무대 같았습니다. 아버지가 살아생전 그 외롭고 궁상맞은 아파트에 혼자 계실 때는 코빼기도 안 비치던 친척이란 작자들이 하얀 국화꽃에 파묻힌 영정사진 앞에서는 세상에서 가장 슬픈 표정으로 아이고 형님 이렇게 가시면 어떡합니까? 하며 곡을 합디다. 눈물 한 방울 안 나오는 마른 울음을 억지로 짜내면서 말이죠. 그러고는 상복으로 갈아입고 식당 구석에 자리를 잡더니 소주 몇 잔 들어가기가 무섭게 금세 본색들이 튀어나오더군요. 제가 등을 돌리고 앉아 있는데도 등 뒤에서 들리는 그들의 탐욕스러운 수군거림이 비수처럼 제 귀에 꽂혔습니다. 야 김씨. 그래도 저 양반이 평생 10원 한 장 안 쓰고 지독하게 모았는데 뭐라도 남겨놓은 거 없겠어? 아들 내미한테는 말 안 해도 꽁쳐둔 게 있을 텐데. 그러게 말이야. 노인네가 시장 바닥에서 소문난 알부자였다잖아. 그 돈 다 어디다 숨겨놨대? 혹시 딴 살림이라도 차렸던 거 아니야? 늙은이가 주책 맞게. 아직 아버지 시신이 화장터의 불길 속으로 들어가기도 전이었습니다. 몸이 채 식기도 전에 그들은 하이에나 떼처럼 죽은 사람의 주머니를 뒤질 생각부터 하고 있었습니다. 그게 아귀 다툼이 아니면 무엇이겠습니까? 저는 그 탐욕으로 번들거리는 입들을 보며 치밀어 오르는 구역질을 겨우 참아냈습니다. 당장이라도 달려가서 멱살을 잡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당신들이 우리 아버지를 알아? 그 지독한 구두쇠 영감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그 밑에서 어떤 꼴을 당하며 살았는지 알기나 하냐고. 돈? 그깟 돈이 그렇게 중요해. 하지만 저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저 멍하니 초점 없는 눈으로 허공을 응시하며 상주 자리를 지킬 뿐이었습니다. 저도 지쳐버렸으니까요. 아버지의 죽음보다 산 사람들의 탐욕이 더 역겨워서 지쳐버렸으니까요. 마지막 손님까지 다 보내고 쓰레기장처럼 난장판이 된 식당을 대충 정리한 뒤 저는 아버지가 살던, 아니 아버지가 스스로를 유배시켰던 그 낡아빠진 임대 아파트 안방으로 들어왔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훅 끼쳐오는 그 익숙하고도 끔찍한 냄새. 평생 혼자 산 노인 특유의 호라비 냄새, 벽지 깊숙이 베어든 퀴퀴한 곰팡이 냄새, 그리고 그 무엇으로도 덮을 수 없는 지독한 가난의 냄새. 보일러 기름값이 아깝다며 한겨울에도 틀지 않아 냉골인 방바닥은 얼음장처럼 차갑습니다. 발바닥으로 전해지는 그 냉기가 심장까지 얼어붙게 만드는 것 같습니다. 벽지는 누렇게 떠서 여기저기 울어있고 장판은 곳곳이 찢어져 시멘트 바닥이 흉물스럽게 드러나 있습니다. 제가 성공해서 매달 꼬박꼬박 남부럽지 않은 용돈을 보내드렸는데도 아버지는 이 궁상맞고 처량한 쓰레기장 같은 방에서 단 한 발자국도 벗어나려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제 눈앞에 이 방의 진정한 주인이 버티고 있습니다. 방 한 구석 주인 잃은 날꽃대에 전 이불 옆에 웅크리고 있는 저 흉물스러운 회색 쇳덩어리. 높이 60cm, 폭 50cm. 여기저기 칠이 벗겨져 벌겋게 녹이스럽고 손때가 새카맣게 탄 구식 다이얼 금고. 여러분, 저는 저 물건이 끔찍하게 싫습니다. 아니, 저주합니다.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물건보다 저 금고를 증오합니다. 저 금고는 단순한 쇳덩어리가 아닙니다. 저건 제 아버지 그 자체입니다. 아버지의 탐욕, 그 지독한 인색함, 가족들을 굶기고 입히지 않으면서까지 모은 돈에 대한 광적인 집착, 그리고 우리 가족에게 준 모든 상처와 눈물이 저 차가운 강철 상자 안에 똘똘 뭉쳐서 화석처럼 굳어버린 것 같습니다.
생각해보면 아버지는 저를 단 한 번도 저렇게 뜨겁게 안아준 적이 없습니다. 따뜻한 눈길 한 번 제대로 준 적이 없습니다. 하지만 저 금고만큼은 매일 밤 마른 걸레로 닦고 또 닦으며 애지중지하셨죠. 술에 잔뜩 취해 들어온 날이면 저 더러운 쇳덩어리를 끌어안고 볼을 비비며 무슨 사랑 고백이라도 하듯 웅얼거리셨습니다. 마치 저 금고가 당신의 유일한 가족이라도 되는 것처럼. 심지어 치매에 걸려 뇌가 썩어 들어가던 그 비참한 순간에도 똥오줌을 가리지 못해 벽에 바르고 며느리 머리채를 잡고 욕을 하던 그 순간에도 아버지는 저 금고만큼은 목숨 걸고 사수했습니다. 낯선 사람이, 아니 친아들인 제가 근처에만 가도 짐승처럼 눈을 부라리며 입에 거품을 물고 울부짖었죠. 내 거다. 손대지 마라. 이 도둑놈들아. 다 죽여버릴 거야. 도대체 저 안에 뭐가 들었길래. 평생 자식 새끼한테 따뜻한 밥 한 끼, 제대로 된 옷 한 벌 안 사주던 양반이 도대체 이 안에 뭘 그렇게 악착같이 숨겨놨길래. 금괴라도 들었을까요? 친척들 말 맞다나 수억 원 현찰이라도 다발로 들어있을까요? 아니면 평생 우리 몰래 만나던 여자한테 줄 아파트 문서라도 들었을까요? 그게 뭐든 우리 가족의 행복과 맞바꾼 더러운 것들이겠지요. 오늘 밤 저는 이 금고를 열어야겠습니다. 비밀번호는 모릅니다. 아버지는 죽는 순간까지 저에게 가르쳐 주지 않았으니까요. 마지막까지 저를 믿지 않으신 거죠.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망치로 때려 부수든 전기톱으로 자르든 용접기로 지지든 오늘 밤 저는 이 저주받은 유산의 끝을 볼 겁니다. 아버지가 평생 우리를 희생시키며 지켜온 그 더러운 비밀의 실체를 내 두 눈으로 똑똑히 확인하고 그리고 영원히 박살 내버릴 겁니다. 여러분, 제 심장이 터질 것 같습니다. 과연 이 낡은 금고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었을까요? 20년 넘게 아버지가 목숨보다 아꼈던 비밀, 자식보다 더 사랑했던 그 진실이 이제 곧 공개됩니다. 이야기가 너무 길어질 것 같아 잠시 숨을 고르려 합니다. 저 혼자 감당하기엔 너무나 버거운 진실이었습니다. 제가 용기를 내어 다음 이야기를 이어갈 수 있도록 지금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십시오. 여러분의 관심이 제가 이 긴 밤을 버틸 수 있는 유일한 힘이 됩니다. 부탁드립니다. 씁쓸하고 깊은 회한에 가득 찬 목소리로 천천히 과거를 회상하며 제 기억 속의 아버지는 아버지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돈에 미친 악마, 지독한 수전노였습니다. 어머니가 제가 아주 어릴 때 병으로 돌아가시고 난 후 우리 집은 늘 가난의 냄새가 뼛속까지 배어 있었습니다. 아버지는 공장에서 매일 시커먼 기름밥을 먹으며 쇠를 깎는 일을 했지만 월급날만 되면 은행에서 그 돈을 몽땅 현금으로 찾아와 저 금고 속에 쓸어 담았습니다. 철커덕. 둔탁한 금고 잠기는 소리. 그 소리가 어린 제 가슴에 무거운 족쇄를 채우는 소리 같았습니다. 아, 이번 달도 우리는 굶주려야 하는구나. 제 가슴에 가장 깊이 박힌 죽을 때까지 잊을 수 없는 기억이 하나 있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가을 운동회 날이었습니다. 하늘은 눈부시게 파랗고 만국기가 펄럭였습니다. 다른 친구들은 부모님이 오셔서 돗자리를 펴고 화려한 김밥이니 통달기니 과일이니 펼쳐놓고 잔치상을 벌였습니다. 어디선가 맛있는 냄새가 풍겨와 제 코를 찔렀습니다. 저는 운동장 구석 수도가에서 배를 움켜쥐고 수돗물로 배를 채우고 있었습니다. 비릿한 수돗물 냄새가 역겨웠지만 당장 배가 고파 쓰러질 것 같으니 어쩔 수 없었죠. 물배를 채우며 남들이 먹는 모습을 훔쳐보는데 눈물이 핑 돌더군요. 그때였습니다. 운동장 저 멀리 커다란 플라타너스 나무 뒤에 숨어서 쭈뼛거리는 한 남자의 그림자를 발견했습니다. 아버지였습니다. 공장에서 바로 왔는지 기름때가 꼬질꼬질하게 묻은 작업복 차림에 며칠 안 감은 떡진 머리. 그리고 무엇보다 어린 제 눈에 가장 먼저 들어온 건 아버지의 신발이었습니다. 얼마나 오래 신었는지 밑창이 다 뜯어져서 걸을 때마다 고무 밑창이 덜렁거리는 그 낡아빠진 운동화. 발가락이 보일 정도로 해진 양말. 저는 그게 너무 창피했습니다. 쥐구멍이라도 있으면 숨고 싶었습니다. 친구들이 저 거지 같은 차림의 남자가 우리 아빠라는 걸 알까봐 너무나 무서웠습니다.
아버지가 제발 저에게 다가오지 않기를, 아는 척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랐습니다. 제 마음을 읽었는지 아버지는 한참을 망설이다가 끝내 제 앞에 나타나지 않고 도망치듯 등을 돌려 사라지셨습니다. 덜렁거리는 신발을 끌면서요. 그날 저녁 터덜터덜 집에 돌아갔더니 어두컴컴한 식탁 위에 차갑게 식은 옆구리가 다 터진 시장표 김밥 한 줄이 덩그러니 놓여 있더군요. 저는 그 김밥을 보면서 하루 종일 참았던 울분을 토해냈습니다. 김밥을 바닥에 집어 던지며 발로 짓밟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빠 때문에 창피해서 못 살겠어. 거지가 먹다 남은 거 주워왔어? 이게 뭐야? 왜 이러고 살아? 남들처럼 좀 평범하게 살면 안 돼. 나도 통닭 먹고 싶단 말이야. 아버지는 아무 말 없이 그저 어두운 방구석에 앉아 담배 연기만 깊게, 아주 깊게 내뿜으셨습니다. 그 지독한 담배 냄새가, 아버지의 그 무거운 침묵이 저는 너무나 싫고 무서웠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침묵 속에, 그 담배 연기 속에 어떤 감정이 눌러 담겨 있었는지. 목소리에 힘을 주고 성공한 자의 오만함과 당당함을 담아. 약간은 거만하게 저는 정말 도끼를 품고 살았습니다. 저 구질구질한 가난과 돈밖에 모르는 무능력한 아버지로부터 탈출하는 유일한 길은 성공뿐이었으니까요. 새벽부터 밤까지 아르바이트를 3개씩 뛰면서 매일 코피를 쏟아가며 공부해서 대학을 마쳤고 남들이 다 부러워하는 대기업에 보란듯이 수석으로 입사했습니다. 30이 넘어 지금의 착한 아내를 만나 결혼도 했고 서울의 번듯한 내 집도 장만했죠. 성공해서 고향으로 돌아온 저는 아버지에게 복수하듯 돈자랑을 했습니다. 봐요. 아버지 도움 하나 없이도 나 이렇게 잘 컸어요. 당신이 틀렸다는 걸 내가 증명했어요. 하고 소리치고 싶었습니다. 명절 때마다 최고급 한우 세트, 백화점에서 산 비싼 오리털 파카, 홍삼, 그리고 아주 두둑한 현금 봉투를 아버지 품에 안겨드렸습니다. 아버지, 이제 그놈의 궁상 좀 그만 떠세요. 제가 돈 잘 벌잖아요. 남들처럼 해외여행도 다니고 맛있는 것도 사드시고. 좀 그러시라고요. 왜 그렇게 사세요, 도대체. 이 쓰레기장 같은 집구석 좀 치우고 사시라고요. 그런데 아버지는 조금도 변하지 않았더군요. 제가 큰맘 먹고 사들인 비싼 옷들은 포장도 뜯지 않은 채 곰팡이 나는 장롱 깊숙이 처박아두고 여전히 20년도 더 된 솜이 다 빠져나가 얇디얇은 낡은 점퍼를 입고 다니셨습니다. 보일러 기름값 아깝다고 한겨울에도 냉골방에서 싸구려 전기장판 하나에 의지에 몸을 떨며 주무셨고요. 제가 드린 용돈은 어김없이 그놈의 금고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제가 보는 앞에서 돈을 침발라 세더니 금고 다이얼을 돌려 집어넣는 그 모습에 저는 폭발하고 말았습니다. 아내가 옆에서 말려도 소용없었습니다. 도대체 저 돈 모아서 뭐 하려고 그래요? 죽을 때 싸 짊어지고 갈 거예요? 새장가라도 가시려고요? 왜 자식 성의를 무시하냐고요? 내가 주는 게 그렇게 싫어요. 아버지는 제 타박을 들으면서도 그저 허허 웃으며 썩은 이가 다 드러나게 웃으며 딱 한마디 하셨습니다. 아니다, 난 이게 편하다. 너나 잘 살아라. 너희들만 잘 살면 된다. 그 말이, 그 너나 잘 살아라는 말이 왜 그렇게 밉고 듣기 싫던지요. 저는 확신했습니다. 아, 이 양반은 끝까지 자식보다 돈이 더 중요한 사람이구나. 구제불능의 수전노구나. 당신은 벽창호야. 당시의 스트레스가 다시 떠오르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새벽 2시쯤 아버지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여보세요? 아버지?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수화기 너머로 한참 동안 침묵이 흐르더니 낯선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누구세요? 여기 어디야? 나 왜 여기 있어? 아버지였습니다. 당신 아들 목소리도 못 알아보시고 자신이 어디 있는지도 모르고 누구냐고 묻는 겁니다. 처음엔 잠결이라 헛소리를 하시나 했습니다. 하지만 그런 일이 반복되었죠. 가스불을 켜놓고 잊어버려 집을 홀랑 태울 뻔하기도 하고 멀쩡히 길을 가다 주저앉아 울기도 하고 동네 슈퍼에서 물건을 훔치다 걸려서 제가 경찰서에 불려가 사정사정하기도 했습니다. 병원에서의 진단은 알츠하이머성 치매였습니다. 꽤 진행된 상태라고 하더군요. 뇌가 하얗게 지워지고 있다고 했습니다.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냐고요? 슬펐냐고요? 아니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짜증이 확 났습니다. 올게 왔구나. 이제 겨우 살만해졌는데 이 노인네가 또 내 발목을 잡는구나 하는 생각에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어쩔 수 없이, 정말 어쩔 수 없이 아버지를 저희 집으로 모셨습니다. 그때부터 진짜 지옥이 시작되었습니다. 사는 게 지옥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밤마다 잠을 안 자고 온 집안을 귀신처럼 서성거리며 누군가와 대화를 하셨고, 멀쩡한 화장실을 놔두고 방구석에 대소변을 보더니 그걸 손으로 주물러 벽에 바르기도 하셨습니다. 집안에 똥냄새가 가실 날이 없었죠. 무엇보다 참을 수 없는 건 며느리인 제 아내를 공격하는 것이었습니다. 밥상을 엎는 건 예사고 입에 담지 못할 쌍욕을 퍼붓고 심지어 며느리인 줄도 모르고 머리채를 잡고 흔들기도 했습니다. 저보다 아내가 더 고생했습니다. 매일 밤 숨죽여 우는 아내 볼 면목이 없어서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 와중에도 아버지가 절대 놓지 못하는, 가장 광적으로 집착하는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네, 바로 그 저주받은 금고였습니다. 고향 집에서 아버지를 모셔올 때 다른 짐은 다 필요 없고 그 무거운 금고를 꼭 가져가야 한다고, 안 그러면 혀 깨물고 죽어버리겠다고 난동을 부려서 결국 용달 트럭에 싣고 왔었죠. 저희 집 안방 한 구석에 금고를 두고 아버지는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하루 종일 그 옆에 쪼그리고 앉아 경비견처럼 감시했습니다. 제가 청소라도 하려고 다가가면 짐승처럼 눈을 부라리며 침을 튀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리 가. 이 도둑놈아. 내 돈 훔쳐가려고 그러지. 내가 모를 줄 알아. 다 알아 이놈들아. 당신 아들 얼굴은 잊었으면서 며느리 얼굴은 잊었으면서 돈에 대한 그 더러운 집착만은 잊지 않은 그 추악한 모습이 저는 너무나 혐오스러웠습니다. 저게 내 아버지라니 온몸에 소름이 끼쳤습니다. 그날은 회사에서 제 실수로 큰 프로젝트를 망쳐서 상사에게 깨지고 수습하느라 며칠 밤을 새워 스트레스가 극에 달한 상태로 퇴근한 날이었습니다. 몸도 마음도 만신창이었죠. 현관문을 열고 집에 들어오니 집안 꼴이 난장판이 되어 있고 아내는 화장실 구석에 주저앉아 엉엉 울고 있더군요. 아버지가 또 발작을 일으켜 아내를 도둑 취급하며 폭력을 휘두른 겁니다. 아내의 팔에 난 시퍼런 멍자국을 보는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툭 하고 끊어지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더 이상은 참을 수가 없었습니다. 이성이고 효도고 뭐고 다 날아가 버렸습니다. 눈앞이 하얗게 변했습니다. 저는 신발도 벗지 않고 베란다로 뛰어나가 공구함을 뒤졌습니다. 손에 잡히는 가장 무겁고 날카로운 장도리를 꺼내 들었습니다. 묵직하고 차가운 쇳덩어리의 감촉이 손에 잡혔습니다. 살이 마저 느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리고 망치를 든 채 아버지 방으로 뛰어들어갔습니다. 아버지는 금고를 끌어안고 저를 경계하는 눈빛으로, 마치 살인자를 보는 듯한 눈빛으로 올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 눈빛이 너무나 증오스러워서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비켜요. 비키라고. 내가 오늘 이놈의 금고 다 때려 부숴버릴 거니까. 이 지긋지긋한 거 오늘 다 끝장낼 거야. 당신도 지긋지긋하고 이 금고도 지긋지긋해. 제가 이성을 잃고 망치를 높이 치켜들자 아버지가 찢어지는 비명을 지르며 제 다리를 붙잡고 매달렸습니다. 바닥을 기면서 제 발등에 입을 맞추면서 애원했습니다. 안 된다. 안 돼. 이건 내 목숨이다. 우리 철수 줄 거야. 건들지 마라. 이 나쁜 놈아. 우리 철수 거란 말이다. 제발. 제발. 철수 줄 거라고요? 지금 내 다리를 잡고 있는 이 노인은 당신 아들 얼굴도 못 알아보고 며느리도 못 알아보는 뇌가 다 망가진 치매 노인인데, 제 이름만은, 철수라는 제 이름 세 글자만은 또렷하게 기억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망치를 든 손에 힘이 빠져버렸습니다. 망치가 바닥에 툭 하고 떨어지는 소리가 천둥 소리처럼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다리에 힘이 풀려 일어설 수가 없었습니다. 아버지는 여전히 금고를 끌어안고 제가 빼앗아갈까봐 온몸을 사시나무처럼 덜덜 떨고 계셨습니다. 도대체 저게 뭐라고? 저깟 녹슨 쇳덩어리가 뭐라고?
장례식이 끝난 빈 방으로 돌아옵니다. 제 앞에는 그날 제가 망치로 내리치려다만 자국이 선명하게 남은 그 금고가 놓여 있습니다. 마치 저를 비웃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차갑게 식은 금고 다이얼을 잡았습니다. 손바닥에 식은 땀이 흥건합니다. 비밀번호는 아버지가 돌아가시기 직전 정신이 아주 잠깐 기적처럼 돌아왔을 때 곁을 지키던 간병인 아주머니 귀에 대고 아주 작게 속삭이셨다고 합니다. 그 번호는 놀랍게도 제 생일이었습니다. 508. 5월 8일 어버이날에 태어난 못난 아들의 생일. 평생 제 생일 한 번 따뜻하게 챙겨주시지 않던 분이 미역국 한 번 끓여주지 않던 무심한 아버지가 당신의 전 재산을 지키는 금고 비밀번호는 제 생일로 해놓으셨던 겁니다. 가슴이 먹먹해집니다. 떨리는 손가락으로 천천히 다이얼을 돌립니다. 0, 5, 0, 8. 둔탁하고 무거운 쇳소리를 내며 20년간 굳게 닫혀있던 금고 문이 드디어 열렸습니다. 그 안에서 퀴퀴하고 오래된 종이 냄새, 먼지 냄새가 훅 끼쳐왔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심장이 터질 것 같은 긴장감 속에서 금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과연 무엇이 있을까? 금괴일까? 5만 원권 현금 다발일까? 아니면 알 수 없는 땅 문서일까? 그런데 금고 안은 텅 비어 보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어두컴컴한 빈 공간뿐이었습니다. 아니, 자세히 보니 바닥에 무언가 놓여 있었습니다. 아주 작고 초라한 것들이요. 먼지가 뽀얗게 앉은 아주 작고 낡은 아기 신발 한 켤레. 다 해져서 색이 바래고 고무줄이 삭아버린 제가 걸음마를 시작할 때 신었을 법한 그 조그만 보행기 신발이었습니다. 아버지는 이걸 버리지 않고 30년 넘게 이 금고 속에 간직하고 계셨던 겁니다. 그리고 그 옆에는 노끈으로 투박하게 묶인 겉표지가 다 닳아버린 꼬질꼬질한 대학 노트 5권이 놓여 있었습니다. 이게 뭐야? 이게 다야? 이게 아버지의 전 재산이라고. 이게 목숨 걸고 지키려던 거라고. 저는 홀린 듯이 떨리는 손으로 노트 묶음을 꺼냈습니다. 매듭을 푸는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첫 번째 노트의 첫 장을 넘겼습니다. 그건 일기였습니다. 아니, 저를 키우며 써내려간 아버지의 사랑의 회계장부이자 매일 밤 써내려간 처절한 반성문이었습니다. 아버지는 배움이 짧아 글을 잘 모르셨습니다. 맞춤법도 다 틀리고 글씨는 어린애 지렁이 글씨처럼 삐뚤빼뚤했습니다. 하지만 그 서툰 글씨 하나하나에 연필심이 부러질 정도로 꾹꾹 눌러 담은 진심이 배어 있었습니다. 1990년 5월 8일. 우리 철수 태어난 날. 세상에서 제일 예쁜 내 새끼. 핏덩이 같은 걸 두고 엄마가 먼저 가서 엄마 없이 키워야 해서 미안하다. 아비가 능력이 없어서 가진 게 없어서 미안하다. 그래도 내 목숨 바쳐서 우리 철수만큼은 남부럽지 않게 키울 거다. 오늘부터 술 끊는다. 담배도 줄인다. 독하게 돈 모을 거다. 두고 봐라. 아버지는 제가 태어난 그날 저를 위해 당신의 모든 인생을 포기하기로 결심하셨던 겁니다. 그때부터 그 지독한 구두쇠 생활, 자신을 학대하는 삶이 시작된 겁니다. 노트를 넘기다 눈물 자국으로 얼룩지고 찢어질 듯 눌러 쓴 페이지에서 손이 멈췄습니다. 그날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1998년 10월. 운동의 날. 철수가 달리기 1등을 했다. 너무 장하다 내 새끼. 그런데 운동장에 들어갈 수가 없었다. 내 신발 밑창이 터져서 덜렁거리는 바람에 철수가 창피할까봐 먼발치 플라타너스 나무 뒤에 숨어서 철수가 두리번거리는 걸 봤다. 나를 보고 도망치는 걸 봤다. 철수야, 못난 애비라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오늘 번 일당은 10원도 안 쓰고 금고에 넣었다. 나중에 우리 철수 좋은 신발 사줘야지. 나는 괜찮다. 아버지는 그날 다 보고 계셨던 겁니다. 제가 창피해하며 도망치는 모습도, 집에 와서 김밥을 집어 던지며 화내는 모습도 다 알고 계셨으면서 가슴에 피멍이 들었으면서 바보처럼 아무 변명도 안 하셨던 겁니다. 그저 미안하다는 말만 속으로 수천 번 삼키면서요.
2005년 3월. 철수 대학 합격했다. 장하다 내 아들. 오늘 등록금 400만 원 냈다. 뼈 빠지게 모은 돈이다. 공장장이 갑을 안 해준다는 거 바짓가랑이 잡고 빌었다. 제발 한 번만 살려달라고 빌었다. 우리 아들 대학 가서 기죽지 말라고 새 양복도 한 벌 사주고 싶은데 돈이 모자란다. 애비가 죄인이다. 철수야, 능력 없는 애비를 용서해라. 저는 제가 아르바이트해서 힘들게 학비 번다고 유세 떨었는데 아버지는 뒤에서 피눈물을 흘리며 자존심 다 버리고 공장장 바짓가랑이까지 잡아가며 저를 지원하고 계셨던 겁니다.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 돈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당신이 주는 건 당연한 건 줄 알았습니다. 그리고 노트 마지막 권. 치매 판정을 받은 직후에 쓰신 듯한 글씨는 형편없이 떨리고 있었습니다. 글자가 아니라 공포에 질린 눈물 자국 같았습니다. 내 머릿속에 지우개가 있다고 한다. 의사 선생이 자꾸 까먹을 거라고 한다. 무섭다. 너무 무섭다. 내가 우리 철수 얼굴을 까먹으면 어떡하지? 철수야. 혹시 내가 나중에 너를 못 알아보고 나쁜 짓을 해도, 며느리한테 못할 짓을 해도, 이 못난 애비 용서해라. 내가 정신이 있을 때 뭐라도 남겨야 하는데. 노트 맨 뒷장에는 꼬깃꼬깃하게 접힌 손때가 새카맣게 탄 5만 원짜리 지폐 20장 딱 100만 원이 낡은 봉투에 담겨 있었습니다. 봉투 겉면에는 떨리는 글씨로 이렇게 쓰여 있었어요. 우리 철수. 어릴 때 그렇게 갖고 싶어 하던 로봇 장난감. 애비가 돈 없어서 못 사준 거. 이거로 지금이라도 사거라. 미안하다. 사랑한다 내 아들. 아버지가 치매에 걸려서도 망치를 든 저를 보고 내 목숨이다. 철수 줄 거다 하며 지키려 했던 건 돈이 아니었습니다. 당신의 기억 속에서 점점 희미해져 가는 저를 향한 사랑 그 자체를 지키려고 하셨던 겁니다. 평생을 자신은 다 뜯어진 신발을 신으면서도 아들 로봇 장난감 못 사준 걸 가슴에 한으로 품고 살았던 그 바보 같은 사랑. 저는 그것도 모르고 아버지를 돈에 미친 괴물 취급하고 망치까지 들었습니다. 아버지를 죽이려고 했습니다. 저는 천하에 씻을 수 없는 불효자입니다. 아버지, 잘못했습니다. 제가 죽일 놈입니다. 장례식 마지막 날 아버님의 옛 공장 동료분이 찾아오셔서 제 손을 잡고 그러시더군요. 자네 아버지가 자네 대학 졸업식 날 공장 사람들한테 턱하니 돼지 한 마리를 잡아서 쏘셨네. 평생 10원 한 장 벌벌 떨며 점심도 굶던 양반이 그때만큼은 세상을 다 가진 황제 같은 얼굴이었지. 자식 농사 잘 지었다고 얼마나 자랑을 하던지. 자네 아버지는 자네 하나만 보고 사신 분이야. 저는 몰랐습니다. 정말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화려한 포장지에 쌓인 선물이 아니라 거칠고 투박하고 때로는 오해를 살 만큼 답답한 침묵과 희생으로 표현되었다는 것을요. 그 사랑의 깊이를 저는 가늠조차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이 긴 이야기를 들어주신 여러분께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모님은 우리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시간은 우리 편이 아닙니다. 저처럼 성공하면 효도해야지, 나중에 돈 많이 벌면 그때 가서 잘해드려야지 하고 미루지 마세요. 그 나중은 영원히 오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지금 당장 이 영상이 끝나면 부모님께 전화 한 통 드리세요. 그냥 목소리 한번 들려드리세요. 따뜻한 밥 한 끼, 소주 한 잔 같이 기울이세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감사하다고 쑥스럽더라도 꼭 말씀드리세요. 살아계실 때 한 번이라도 더 안아드리세요. 저처럼. 아버지가 떠나고 난 뒤에 차갑게 식은 빈방에서 낡은 일기장을 붙잡고 피눈물을 흘려봐야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이후에는 평생 저를 따라다닐 겁니다. 저는 이제야 아버지의 진짜 유산을 물려받았습니다. 금고 속에 들어있던 낡은 아기 신발과 피눈물로 쓴 일기장. 그리고 저를 향한 아버지의 그 바보 같고 위대한 사랑을요. 이 무거운 유산을 가슴에 품고 평생 속죄하는 마음으로 아버지께 부끄럽지 않게 살아가겠습니다. 이 긴 밤 못난 아들의 참회록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부디 여러분의 가정에는 저와 같은 너무 늦은 후회가 없기를,
매 순간 사랑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그곳에서는 돈 걱정 없이 아들 걱정 없이 맛있는 거 많이 드시고 편안히 쉬세요. 아버지 아들로 태어나서 죄송했고 또 감사했습니다. 사랑합니다, 아버지. 본 사연은 극적인 연출을 위해 창작된 허구의 이야기임을 밝힙니다. 실존 인물이나 사건과는 관련이 없습니다.